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Understanding Back Translation at Scale이라는 논문이고요. 저는 발표자 문성원이고 이제 윤동준님, 최재규님, 주현진님 같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Back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논문은 아닌데 이제 대다수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Back Translation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 초점을 조금 더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트랜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이제 단일 언어 데이터는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쌍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번역기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병렬을 이루는 말뭉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남아도는 이 단일 언어 데이터로 번역기를 학습시키고 싶다는 거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 기계 번역이 낯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기계 번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초기에 정말 옛날에 기계 번역은 규칙 기반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 예문을 보시면은 I am looking for someone이라는 예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쪼개고 매칭되는 다른 언어로 변환하고 그 변환된 문장을 다시 합치는 그런 규칙을 따르는 번역 방법론입니다. 이 규칙들을 모두 사람이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불편한 번역이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통계 기반으로 하는 번역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번역을 진행해 보니까 I'm looking for someone이라는 문장을 딱 봤을 때 영어로 I가 나오면 대체로 한국어로 나로 시작하더라는 그런 대체로 맞는 문장을 만드는 그런 확률적인 방법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게 이제 신경망 기반이죠. 모델 설계만 잘하고 큰 많은 데이터만 있다면 그냥 인풋 넣으면 아웃풋이 번역돼서 나오더라라는 멋진 신경망 기반 번역이 네, 지금의 주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경망 번역에는 어떤 모델이 사용되는지도 천천히 보실 건데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RNN 모델인데 이 RNN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면 이제 이 아래쪽에 한국어로 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걸 소스 문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I need coffee 이거를 타겟 문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소스 문장으로 이렇게 한국어 단어가 하나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가운데 네모들은 어떤 웨이트 값들이거든요. 그냥 행렬입니다. 행렬. 그 행렬들이 그 문장들의 정보를 담고 영어로 생성할 적에 I need coffee 이렇게 생성을 하는 네, RNN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방법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한 개의 행렬이란 말이죠. 그래서 커피가 마시고 싶다 하고 I need까지 만들었을 때 맨 처음 봤던 단어인 커피를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게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건 이제 소스 문장을 인풋으로 넣을 적에 어떤 문장이 집중해서 봐야 될 문장이었는지 지금 어텐션 노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미리 체크를 해두는 거죠. 체크를 해두고 이제 번역을 만들 때 그 어텐션을 참고해서 더 좋은 번역을 만들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이 극에 달한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등장하면서죠. 논문 제목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멋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논문에서 소개된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그 백트랜슬레이션도 이 트랜스포머로 진행이 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키텍처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뒤에 쓰이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할 건데요.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커피가 마시고 싶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아웃풋이 I 그리고 그 다음은 need 그 다음은 coffee였다고 하면은 이 가장 높은 확률만 쫓아가는 게 그리디 디코딩입니다.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뭐 탐욕 알고리즘 해가지고 가장 지금 봤을 때 가장 좋은 값을 쫓아가는 그런 방법 알고리즘이 하나 있죠. 그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게 그리디 디코딩이고 이제 빔서치라는 게 나오는데요. 빔서치라는 건
그리디 디코딩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똑같은 번역을 하나 만들기도 하는데 좀 더 마음을 열어두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열어둬서 두 번째 순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확률을 갖는 단어도 보는 거죠. 미라는 거는 사실 지금 나올 단어가 아니긴 하지만 뭐 아이랑 의미론적으로 비슷하니까 뭐 미, 그리고 니드를 원트라고 표현을 했죠. 뭐 원트 커피, 이래서 미 원트 커피라는 문장. 뭔가 문맥적으로 유사한 문장을 여러 개 만들게 되고요. 빔서치를 사용하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문장을 택하는 방식이 빔서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분류스코어라는 게 나오는데, 분류스코어는 번역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번역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 중 하나고 지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계 번역의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리디 알고리즘이랑 네네. 네, 빔서치랑 네네. 의 차이가 빔서치는 그리디까지 포함하는데 그 네. 다른 서브셋까지 그리디를 한다는 거죠. 그리디를 한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장 높은 걸 음, 쫓아가는 애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높은 걸 쫓아간다던가 음, 그런 식이니까. 그러면은 미에서 네. 원트가 나올 때는 네. 그 얘도 그러면 두 번째로 높은 확률에 있는 것을 택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는요, 미 다음에 이 니드도 볼 거고요, 원트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생성된 문장의 점수들을 다 비교를 해서요, 미 니드가 더 낮은 점수였으면 이제 거기서 니드는 탈락을 하는 거고요. 원트가 음, 높은 점수를 가졌다면 원트를 타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설명이 됐을지 음,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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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닙니다. 그 지금 미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미 다음에 만약에 미 니드랑 미 원트랑 비교를 해서요. 미 니드가 더 높은 점수였으면 아마 여기 원트가 없었을 거예요. 더 높은 점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네,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백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앞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병렬 데이터에 비해서 단일 데이터는 엄청 많으니까 그걸로 번역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기를 학습하는 방법이죠. 소스 센텐스에 한국어가 들어가고요. 이제 타겟 센텐스에 영어가 들어가죠. 이거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게 당연한 건데 기계 번역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단일 데이터를 사용했느냐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코더에다가는 영어 단일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인코더에 소스 센텐스로, 그냥 소스 센텐스가 없잖아요. 병렬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스 센텐스에 그냥 널 값을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널 값에 대한 걸 학습하지 않게끔 인코더는 얼려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디코더는 수많은 영어 문장만 보겠죠. 수많은 영어 문장을 보면서 영어 유창성이 높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IM 굿, 이 얘네들을 좀 더 멋진 인베딩을 가지게 만들 수 있겠죠. 좀 더 연관관계가 있게끔. 그런데 이 방법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단일 데이터가 너무 많았을 때 영어밖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한영 번역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글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을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걸 unlear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버피팅이 완전 돼 버리니까, 이 비율을 저자들이 제시하기에 병렬 데이터가 1일 때 단일 데이터 1대 1까지 쓰는 게 한계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렬 데이터보다 단일 데이터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 방법이 최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 제시하는 게 이 신테틱 소스 센텐스라는 건데, 이제 인공 소스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인공 소스를 만들어서 넣자는 거예요. 이게 백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이제
여기 타겟 문장이 있는 건 동일하죠. 아까랑 타겟 문장이 있는데 여기 소스 문장을 기계 번역을 시켜서 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일단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한영 번역기잖아요. 이제 적어도 한글과 영어 병렬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영한 번역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영한 번역기를 그렇게 어눌하게 만들어진 영한 번역기를 가지고 이 소스를 인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완벽한 번역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지저분한 데이터가 생성이 돼요. 하지만 이거를 넣으면 성능이 좋았다라는 게 백트랜슬레이션을 처음 제시한 논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방법은 제시한 거 좋았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써야 좋다는 거지에 대한 느낌, 그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탐구한 논문이 오늘 소개해드릴 제목부터 Understanding Back Translation입니다. 그래서 백 트랜슬레이션이란 방법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한 거다 보니까 대체로 다 결과에 초점이 맞아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 인공 데이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계 번역으로. 그 인공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대한 거를 첫 번째로 분석을 했는데, 먼저 하단의 예시 문장 보시면은 레퍼런스는 실제 문장이에요. 사람과 컴퓨터가 의사소통을 합니다라는 실제 문장이 있고, 빔서치는 저희가 아까 전에 공부를 했죠. 빔서치를 해서 만든 건 예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잠깐 아까 전에 예시로 돌아가서 랜덤 샘플링은 여기서 I와 me라는 단어가 있었죠. 만약에 I가 나올 확률이 70% 확률이었고 me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20%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들은 10%의 확률을 가졌을 때 그 확률로 뽑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보시면은 이 9번의 시도를 했다고 치죠. 9번의 시도를 했을 때 I는 70% 확률로 등장을 하고 Me는 20% 확률로 정도로 등장하는 것 같고, 뜬금없이 뭐 cat 이런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죠. 랜덤 샘플링은 이렇게 이 확률로 단어들을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뜬금없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서 예시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랜덤 샘플링으로 만든 문장은 조금 뜬금없는 단어들이 껴있기도 해요. 자동차, 역사 이런 단어들이 막 껴있죠. 이렇게 만든 게 랜덤 샘플링. 그리고 탑10 샘플링이라는 거는 랜덤 샘플링이랑 동일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작위는 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값을 갖는 상위 10개에서만 무작위를 하자라는 게 탑10 샘플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좀 뜬금없는 단어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맥적으로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죠.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빔서치에다가 추가한 방식이 있는데, 이건 빔서치로 생성된 문장에 노이즈를 더한 거예요. 요즘 노이즈 빔이라고 계속 불렀었는데, 이 노이즈는 각 단어를 10% 확률로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블랭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빔서치로 만들어진 문장과 동일하지만 여기 사람이란 단어는 삭제가 당했고, 여기 또 뭐 블랭크가 하나 추가가 됐죠. 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전 섞어버리는 그런 방법론이 노이즈빔입니다. 노이즈빔이고, 이제 방법론 다 아셨으니까 이제 우측 상단에 이 분석으로 보시면은 이 perplexity라는 거는 문장이 얼마나 개판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휴먼 데이터는 75점 정도, 빔서치는 예쁜 문장이니까 70점 정도. 근데 샘플링은 말씀드렸듯이 엄청 무작위성을 가지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500점 엄청 높죠. 그리고 빔 노이즈는 진짜 너무 높은 값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편으로 넘어져서 결과를 보시면 놀랍게도 빔 노이즈 가장 개판인 문장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왼편 좌측 보시면 또 블루 스코어죠. 저희가 아까 배운 지표거든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번역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빔이 가장 성능이 좋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랜덤 샘플링. 정작 예쁜 번역을 만들고 있는 그리디랑 빔은 성능이 좋지 않죠. 이게 저자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여기서 이제 분석하기를 이게 지금 29M이면은 거의
3천만 개의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많아야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효과를 언제부터 보일 수 있는 건데? 라는 의문을 갖고 데이터 아이고, 네, 데이터 양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이 이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80K면 8만 개죠. 8만 개의 문장과 640K, 64만 개의 문장, 그리고 5밀리언이면은 또 500만 개죠. 그 그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 빔서치와 샘플링을 비교를 합니다. 또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빔서치는 예쁜 문장, 샘플링은 개판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80K일 때 보시면은 빔서치가 우세해요. 그쵸. 여기는 80K의 병렬 데이터로 훈련된 영한 번역기를 통해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링이 아무리 개판이어도 너무 개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잘 안 나오고, 근데 그 기준이 64만 개, 64만 개, 64만 개가 되면서부터 샘플링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00만 개가 되는 순간도 여전히 우세하죠. 그래서 주저들은 깨닫길 64만 개의 병렬 데이터만 확보가 되면 샘플링으로 백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설명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도메인에 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뉴스 테스트 2012라는 테스트 셋이에요. 테스트 셋이 뉴스일 때는 백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한 데이터가 여기 보면 BT 뉴스라고 되어 있죠. 뉴스를 이를테면 뉴스 크롤링 데이터로 백트랜슬레이션을 한 거예요. 단일 언어 데이터를. 그래서 백트랜슬레이션을 뉴스로 한 것과 이 바이텍스는 일반적인 실제로 학습에 썼던 병렬 데이터의 일부. 일반적인 데이터로 백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와 바이텍스는 실제 문자, 실제 데이터 이 세 개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 데이터로 백트랜슬레이션을 한 거는 그 실제 데이터보다도 성능이 좋을 때도 있어요. 뉴스 도메인에서는 뉴스 백트랜슬레이션이 먹히더라. 반면에 일반적인 데이터로 백트랜슬레이션을 한 거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더라라는 걸 여기서 발견을 했고요. 그럼 이제 뉴스가 여전히 효과가 좋은지 일반적인 도메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일반적인 도메인을 보시면은 이거는 밸리드 믹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섞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뭐 이벤트 문장 같은 것도 있겠죠. 그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뉴스는 뉴스로 백트랜슬레이션 한 거는 뉴스 도메인에서만 강하더라. 대신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그냥 노멀한 문장으로 백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한 게 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실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근데 성능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잠시만요. 성능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 664만 개의 병렬 데이터만 확보를 하면 단일 데이터를 한 500만 개 정도 모으면 500만 개 병렬 데이터가 있는 효과를 유사하게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업샘플링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업샘플링이라는 거는 여기 적어놓은 대로 단일 데이터를 학습하는 도중 실제 데이터를 방문하는 빈도거든요.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단일 데이터를 저희가 백트랜슬레이션해서 만드는데 너무 그것만 보면은 실제 데이터랑 동떨어진 걸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업샘플링 레이트가 1일 때는 병렬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잠시만요. 백트랜슬레이션 된 인공 데이터를 하나 봤을 때 실제 데이터도 한번 보고 만약에 8일 때는 백트랜슬레이션 된 인공 데이터를 한번 볼 때 실제 데이터를 8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데이터를 많이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그리디나 빔서치 같은 거를 보시면은 실제 데이터를 많이 보면 볼수록 성능이 올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샘플링이나 빔 노이즈 같은 걸 보면은 성능이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두 친구 그리디랑 빔은 되게 순수하고 예쁜 그런 너무 잘 짜여진 문장을 만드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게 얘네가 만드는 거 너무 온실속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서로 생성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고 이제 여기 빔 노이즈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듯이 좀 개판인 문장이었잖아요. 그 개판인 문장은 어떻게 보면 심화 문제집인 겁니다. 그 심화 문제집을 보면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자꾸 너무 쉬운 실제 데이터를 보라고 하니 성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 분석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WMT2014라는 데이터셋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역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 WMT2014에서 소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소타를 찍었다는 게, 네네. 네, 지금 그, 그 전에, 그 전 페이지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어느 개 네네. 소타를 찍었다는 걸까요, 그러면? 아 이거는 샘플링, 소타 이거는 어떤 거 방법론이요? 예, 방법론은 어떤 걸 적용했을 때 저 소타를 찍었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요. 네. 샘플링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소타 결과에서 네네. 혹시, 여기서의 업샘플링 비율이 어느 네네. 정도인지까지 나와 있나요, 혹시? 네, 업샘플링 비율은요. 제가 그걸 다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샘플링 잠시만요.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을 걸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어, 업샘플링 비율은 16으로 했다고 합니다. 16으로 했을 때, 소타 성능이 나왔다고 하네요. 소타 성능이 낮다. 사실 앞선 아, 숫자들이랑은 조금 동떨어지는 결과긴 한데 네, 예. 실제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론상으로는, 원래 샘플링 하게 되면 업샘플링 비율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렇죠. 일단 16으로 했을 때 일단 소타를 찍긴 찍었다, 이렇게 네네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아마 알겠습니다. 샘플링 감사합니다. 방법은 좀 유지되는 양상이니까 그냥 아, 실험적으로 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